네, 제가 뒷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그 신 교수님 제가 소개드릴 때 국내 최고의 면역학 전문가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기업에서 면역학 전문가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슨 상품인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TV 광고 제안을 받으셨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면역에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상당히 큰 액수를 제안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이 과학자의 양심을 버리지 못하고 응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5시까지 한 25분 정도에 걸쳐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마 그 전 강의 때보다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뭐 암이라던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알러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또 궁금한 것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손을 드시면은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갈게요. 네. 네, 그래서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도 이번에 명절에 갔을 때 누가 또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떨어졌나 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면역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일본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고 그게 이제 서적들을 통해서 많이 수입된 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그냥 설명을 좀 쉽게 그냥 뭔가 직관적으로 그냥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인지 아니면 좀 임상적으로 정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이게 먼저 첫 번째 궁금. 먼저 그럼 대답을 먼저 드리고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분은 답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알고 계신 것 같은 게 질문에서 느껴졌는데 아까 제가 끝날 때 무슨 꼭 제가 뭐 어떤 음식으로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말 자체가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게요.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면역학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런 비슷한 현상이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면역력이라는 거는 면역학에서 아무도 다루질 않아요. 그런 단어 자체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제가 그럼 면역력을 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렇지만 그 현상을 좀 아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왜 피곤하고 그럴 때 뭐 물집 나고 그게 심할 땐 대상포진이 생긴다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면역 수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면역을 할 때는 항상 제가 늘 강조한 게 뭐였죠? 특이성도 많이 강조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이 입술 포진은 잘 생기는데 대상 포진은 일생에 한두 번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이라는 게 뭔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역력은 좀만 떨어져도 증상으로 팍팍 나와요. 근데 어떤 건 꽤 많이 떨어져야지 튀어나옵니다. 대상 포진 같은 경우는 튀어나옵니다. 이게 다 또 이 역치가 다르다는 거죠. 너무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현대면역학에서 면역력이라는 거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잴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거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바이러스든 방어력 같은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이 어떤 분이 얘기한다면 하는 거지만 어쨌든 뭐 면역력을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 거냐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금방 보기에도 뭐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건 세지겠죠. 당연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올해 초에 독감 예측이 잘못돼가지고 그 유행하는 바이러스 예측이 잘못돼서 뭐 3가 백신 맞니, 4가 백신 맞니 이런 것 때문에 한창 혼란이 있었었는데 아까 잠깐 그 그래프 중에 왜 우리가 그 백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냐 했을 때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년 그러니까 예측이 좀 뭔가 다양한 기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측이 이제 틀릴 때를 생각을 하면은 WHO에서 이걸 발표를 한다는데 이 예측의 세계적인 그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도 좀 궁금했고 그럼 이 사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A형 이종이랑 B형 이종 이 정도를 이제 막아준다고 하는데 이걸로 진짜 충분한 걸까? 뭐 또 다른 변형이 또 더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예측은 한 가지는 제가 또 아까 너무 좀 과장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WHO 이런 데서 주도를 해가지고 매년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유행하는 주가 매년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이번 새로 유행한 게 한 4, 5년 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바뀌니까 매년 달라 바뀌지는 않아요. 매년 조사는 하고 발표는 하지만 올해는 작년이랑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애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예측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겨울에 유행을 하니까 몇 가지를 유행을 하는데 이렇게 항상 조사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WHO에서. 그다음에 바로 그 직전에 남반구, 북반구를 또 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번 겨울이었으면은
지난 여름이 남반과 겨울이었잖아요. 그때 남반에서 뭐가 유행했는지 또 이런 것도 본다 이제 보고 예측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일기예보도 그렇듯이 예측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삼가사가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예측이 잘 안 된다면 더 많은 그 아까 가라는 게 더 많은 가지수를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10가를 하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측이 좀 틀리더라도 그 망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3가를 해왔는데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 4가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해하신 대로 커버가 더 많이 되니까. 근데 뭐 5가 6가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옵션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도 한 가지 또 지금 숨어 있는 또 복잡한 면역학이 그럼 내가 이론적으로 100가를 하면 좋을까? 뭐 10가나 100가를 하면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진다 하더라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요 얘기까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제가 1번 균주란 걸 맞았잖아요. 좋은 면역 반응이 나타났어요. 근데 내년에 제가 2번 균주에 대한 걸 맞잖아요. 그럼 2번 균주에 대한 항체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특이성이잖아요. 근데 2번에 대해서 안 나오고 1번 것만 강화가 됩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이거를 항원성 원죄라고 해요. 이 현상을. 원죄가 성경책에 나오는 원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의 히스토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모든 게 있는데 그래서 또 유사한 그 바이러스들은 너무 많은 걸 자꾸 넣는다고 하는 게 또 무조건 좋지만 아닐 수도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것도 연구가 좀 필요한 면이긴 해요. 네, 먼저 오늘 정말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 저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 먼저 아까 그 항체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제 자물쇠와 열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만약 그 열쇠에도 마스터키 같은 개념이 있듯이 좀 여러 가지 원들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그런 목표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어도 있어요. 이게 좋은 질문인데 이거를 만약에 무슨 뭐 인플루엔자도 잡고 에이즈 잡고 이런 거는 너무 불가능한 거고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HIV 같은 경우는 하루 단위로 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HIV가 좀 바뀌어도 HIV 안에서는 메스터키 같은 게 만들어지면 바뀌어도 그걸 다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영어로 브로들리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브로드가 뭐니까 폭넓은 중화 항체. 이 용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런 걸 또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전략들도 하나의 또 개발 전략 중에 하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세포가 인플루엔자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그 깃발 단백질의 그 일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깊은 건 안 드렸는데 그 아까 깃발 단백질이라는 게 이름이 MHC라고 이제 돼 있는데 그거는 모든 세포가 그냥 항상 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포가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도 감염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을 때도 사실은 아까 제가 약간 좀 일부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드렸지만 그냥 얘는 이 깃발 단백질 위에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단백질들을 조금씩 분해해서 계속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럼 약간 건강한 세포라면 바이러스도 아무것도 감염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가는 게 뭘까요? 그냥 자기 항원이겠죠. 자기 단백질이겠죠. 이런 경우는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서만 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 올리는데 얘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올라가는 조각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바이러스 조각이겠죠. 거기는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금 주제랑은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의학 계열에도 많이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 그때 인간 의사의 경쟁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뭐 AI가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꼭 의사만이 아니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AI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맨 처음으로 나온 게 왓슨이라고 IBM에서 근데 그 왓슨을 종양학에 먼저 적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AI가 있다고 뭐 응급처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IBM에서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사의 개념을 한번 이거기다 하면 어떨까 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CT 뭘 다 하면 암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이런 걸 다 데이터를 넣으면 이 사람한테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에서 최선의 치료가 뭘 거다라는 걸 모든 그 문헌이나 이런 걸 다 해서 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나온 지가 한 3, 4, 5년 됐죠. 그래서 엄청 팔렸어요. 그게 병원으로도 팔리고 제약회사로도 팔렸어요. 제약회사에서도 그런 걸 또 이제 개발하면서 또 필요로 했던 거죠. 근데 제가 한 2달 전에 본 뉴스는 IBM에서 그거를 사업을 접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사람 의사보다 너무 안 맞아요. 공부를 시켰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걸 시켰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실패를 한 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미래에도 그런 게 또 다 실패할 거냐 아직은 모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인간의 지식을 대체한다는 게.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저랑 뭐 정재승 교수님 같은 분이랑 이런 그 AI 뭐 관심 있는 사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인간 의사가 논문을 보거나 문헌을 볼 때는 이게 그냥 이다 아니다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죠. 이 논문은 나왔는데 이 논문 저자들 지난번에 약간 논문 약간 좀 과장했던 애들 아니야 얘들 이런 거 다 감안하거든요 저희들은요.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거 못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 좀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예. 저는 아까 말씀 중에 그 암 백신에 대한 임상 실험을 작년에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나라 어떤 기관에서 그거를 선도하고 있는지 한국은 그런 연구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임상 시험을 아까 시작했다는 것보다는 임상 시험은 임상 시험이죠. 근데 이제 임상 시험이 이제 후기로 갈수록 약의 허가 직전에 뭐 이 약을 받은 사람 100명과 아닌 사람 이런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보다 훨씬 전 임상 단계예요. 그러니까 막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보다 그냥 개념 정립 정도에. 하지만 이제 사람한테 찌를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임상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미국 쪽이 앞서 있는데 그래도 그 앞서 있는 나라조차도 지금 내가 암이 부자다 뭐 하더라도 지금 돈 주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게 너무 핫하다 보니까 모든 나라나 뭐 어떤 데서도 많이 하겠다고 달려든 데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그 네이처 논문이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제넨틱이 사갔어요 벌써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래는 하나는 이제 그 기업에서 낸 논문이 아니었는데 그 기법이 좀 달랐거든요. 제넨틱이 가장 말하자면 전 세계 1호 생명공학 회사잖아요. 걔네가 사갔습니다. 그걸 벌써 또. 그러니까 아주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암 백신을 만들 때 이제 암에는 돌연변이가 아주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일어나니까 이걸 시퀀싱을 하면 이제 여기에 맞는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T셀이 가서 붙으면은 이제 세포 사멸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이유가 PDL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백신을 넣어줘도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약으로 작용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백신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셨고요. 그 네이처 논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 네이처 논문에서는 이게 아까처럼 뭐 100명 찌르고 100명 안 줘서 이 효능을 비교한 임상 시험은 아니었는데 한 10명인가 정도를 줬어요. 10명, 12명을. 그 중에 1명인가 2명은 PD-1 항체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이렇게 막 통계를 낼 수준은 아니지만 PD-1이나 PD-L1 항체, 면역 항암제를 같이 백신하고 맞은 사람의 효과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중분께서 얘기하신 거를 그대로 논문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연관해서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그 9월 1일 날 이종호 교수 강의하실 때 이제 암 세포와 관련해서 시퀀싱을 해봤더니 한 70% 정도는 비슷한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주력암이 있는 반면에 한 30% 정도는 그 유전형 자체도 굉장히 달라가지고 그 70%를 타깃으로 암 치료를 했는데 나머지 30%가 없어지는 듯하다가 그것도 이제 다시 이제 주력암이 되는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게 그 면역 항암제나 아니면 타깃 항암제로 암을 정복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말씀은 아까 70% 30%는 그걸 우리가 이제 암의 헤테로지니어티라고 그러는데 제가 암 환자인데 뭐 제 몸 안에 암세포가 100만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다 100만 개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중에 뭐 10% 20%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암제를 썼을 때 8, 90은 다 없어졌는데 그 10, 20이 다시 또 커지면은 그게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그 문제가 완전 자유롭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게 좀 더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기억하시죠? 제가 그 PD-1이랑 PD-L1이 가장 키워드라고 요즘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PD-1이나 PD-L1이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거를 항체로 이제 차단시키는 건데 그걸 했을 때 결국은 그걸 차단시키는 거지 그 T세포들은 그때 암을 세포를 공격한 T세포들은 다 암에 있는 항원 하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뭔지는 이 맞은 환자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보통의 타겟 항암제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모체가 태아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게 태반 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태반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연구가 이제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아까 제가 면역 세포들끼리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수단이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제 한쪽 세포가 내면 이쪽 세포가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수용체를 통해서.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뭐 IL1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 중에 IL10번,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루킨이라는 건데 IL이요. IL10번이 대표적인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이 태반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태반 쪽에서 무슨 그 통해서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거기는 말하자면 야, 좀 여기는 지금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가 아니야. 너희들 여기만 들으면 다들 다 좀 가라앉아. 이런 식의 대화가 거기 엄청 지금 시그널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IL10번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 혹시 저 알츠하이머나 뭐 치매 같은 것도 네. 면역학의 대상인지 아니면 그런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또 현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중요하신 질문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면역학을 좁게 보면 제가 아까 왜 일부 끝에서 면역학이 관여되는 질병 몇 개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학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면역이 중요한 질병인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면역이랑 약간 관련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어떨 때 오늘 그 말씀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염증을 설명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염증하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게 화고잖아요. 근데 저희가 의학에서 배울 때 염증의 정의가 뭐냐면요. 염증은 정의가 내 몸에 해로운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대응하는 내 몸의 모든 반응의 총합을 염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근데 그 내 몸에 들어오는 해로운 자극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균 같은 건 거죠. 그 중에 하나. 세균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염증을 일으키는 거가요. 그런데 그 염증이 그러니까 면역학보다 약간 유관 분야면서 약간 좀 관련 있는 키워드면서 약간 사이드에 있는 얘기인데 서로 포함되기도 하고 이런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거에 염증이 관여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예, 그렇고 아주 최근에 한 3달 전에 나온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친척 바이러스가 수두 대상 포진 바이러스, 이 친척 중에 속하는 다른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그게 심지어는 치매의 원인이라는 논문이 뉴론이라는 세계적 학술지에 6월호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6월호나 나왔는데요. 이런 논문들도 이게 돼가지고 나중에 막 정립이 돼가지고 노벨상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논문은 나갔는데 그게 이제 아닌 것 같아. 다시 후속 연구를 해보니까 하면서 잊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알츠하이머나 이 치매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나 바이러스에서 유발되는 염증 반응 이게 바로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교수님 다음에 또 이런 강의를 하실 때는 염증 챕터를 하나 넣으면 예,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그거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았을 때 치료 효과가 좋았던 사람들은 좀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2번째는 지금 나온 면역 항암제 몇 가지 적응증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암 몇 개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를 설명 들으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암에 대해서 다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몇 개 암에 제한돼 있는 거는 그거를 임상으로 확인하는 과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아직 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건지. 2번째 거 먼저 설명드리면은요. 저 항암제를 처음 개발했는데 회사들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타겟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은 폐암에서 뭐 특정 폐암만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원리상. 근데 이 원리가 암을 타겟해서 암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보니까 저는 얘기할 때 그러죠. 암을 결국 없애는 게 목표지만 이거는 당구를 칠 때 쿠션을 치는 거다. 직접 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모든 암에 다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허가를 받을 때 제약회사에서 나 이거는 모든 암에 다 들을 가능성이니까 모든 암에 다 쓸 수 있게 허가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그 FDA 허가는 식약처 허가는 암별로 임상시험을 다 따로 해야 돼요. 암별로 임상시험을 따로 하는데 이제 처음에 한 게 악성 흑색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말하자면 점 같은 그 까만 세포의 암인 거죠. 근데 했더니 그게 한 2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줬어요. 했는데 어떤 암은 하면은 듣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건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대 안 듣는 암이 있다는 건 아닌데 어떤 암은 100명 중에 25명이 듣는데 어떤 암은 100명 중에 1명이 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부자고 그러면 야, 내가 100명 중에 1명이 들지는 모르니까 나 좀 쓰게 해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체적인 이 FDA 룰에서는 그럼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냥 그런 암들은.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20% 정도가 넘어야지만 허가를 좀 내줬어요. 대개는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듣는 암이 있고 안 듣는 암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듣는 암 위주로 이제 허가가 된 거죠. 자, 그럼 안 듣는 암은 전혀 안 들을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듣게 하려고 몇 가지 연구를 하죠. 일단은 그 방식은 이게 요즘에 그 식약처의 허가를 제약회사가 피한다기보다는 좀 슬기롭게 피해가는 방법인데 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바이오마커라는 걸 찾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 암은 뭐 대장암인데 이 암은 지금 면역항암제 썼는데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 검사가 A면은 이 약을 쓰고 B면 안 쓴다. 그러니까 환자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A만 국한했으니까 반응률이 20%가 높아졌다. 그럼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A 검사를 했은 경우에 한해서 이런 경우도 또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더 근원적인 해결은 왜 그 사람들이 더 안 듣나를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약을 또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연구들은 아주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이론 자체는 그런 게 맞고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암별은 다른데 가장 나와 있는 확실한 거는 암 종류마다 돌연변이가 좀 높은 암이 있고 적은 암이 있어요. 돌연변이가 많은 암일수록 잘 듣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항암제는. 제가 짧은 질문 하나 드리면 그 백신을 개발하면 노벨 생리학상 1순위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말라리아는 계속 여러 곳에서 예.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그 이유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 하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말하자면은 세균도 마찬가지예요. 세균 같은 경우를 내가 키운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데서 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시험관에서 세균은 그냥 세균이에요. 근데 말라리아는 우리 몸에서 마치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매미가 뭐 나비나 이런 것들이 탈피를 하듯이 탈피는 아니지만 누가 보기에도 그 번데기와 이 매미가 같은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할 정도잖아요. 모양이 너무 다르니까. 이럴 정도로 이 말라리아 원충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혈액에 있는 시기에는 이런 형태, 간으로 갔을 때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생물체처럼 보일 만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백신을 맞는 게 더 그만큼 힘든 거죠, 사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딱 마지막 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지상 세포도 깃발 단백질이 있고 그냥 몸에 있는 세포들도 깃발 단백질인데 여기에 이제 똑같이 그 패소젠의 항원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왜 수지상 세포는 안 죽고 이제 다른 감염된 세포는 죽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까 제가 T세포라고 생각하면 T세포는 태어나서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 T세포가 생겨서 우리 몸에서 생길 때는 골수에서 생겨가지고 흉선이라는 데서 거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나오면 대개 이제 제가 T세포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플루에 대한 T세포를 운명을 딱 하고 태어났어요. 그 모양 자체가 이거가. 근데 그러면 이제 어딘가 림프노드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녀 T세포라고 합니다. 처녀 T세포, 영어는 나이브 T세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한 번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활성화만 되지 막 금방 죽이질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림프노드에 있을 때, 림프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수지상 세포가 가져와서 자기 일생에 처음으로 깃발 단백질에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활성화가 되고 죽이진 않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떠납니다. 림프절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돌다가 바이러스 감염돼서 가요. 거기서 또 다시 만나잖아요. 이제 그런 깃발들 그때는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생에서 처음 만나는 거냐, 두 번째 만나는 이상째 만나는 거냐로 결정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해 주시고 또 질문에도 성심껏 답해 주신 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3번에 걸친 강연 내용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답해 주셨잖아요. 질의응답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가지고 카이스트 명강 5번째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들었으면 책은 필요 없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나가시면 다 까먹으실 거잖아요. 네,
그 카이스트 명강 첫 번째 권부터 세 번째 권도 아마 선물로 받으셨을 텐데 읽어보시고 네 번째 권 또 이번 강의를 모은 다섯 번째 책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카이스트 출판부랑 사이언스 북스가 이 명강 강의와 책을 또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공지 확인하시다가 뭐 다른 분야에 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거니까 그때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사이언스 북스에서 책을 몇 권 낸 인연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사회를 본 저는 강량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